사람을 버린 건 당신들이니 계약도 버리겠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선언. 회의실에서 상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정말 뭐든지 하시겠다고요? 도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고 상미의 운명이 그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 오늘도 상상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대형 공원에는 평온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벤치 위에 김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있는 도연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죠. 깔끔하게 다린 셔츠와 정갈한 바지 차림새는 그의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은 휘파람을 불곤 했습니다. 그 선율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은은한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길에 서두르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도연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공원을 찾는 조깅족들에게도 점심시간에 산책 나온 직장인들에게도 저녁 무렵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에게도 도연의 인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작은 우산을 쓰고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했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도연을 발견하면 작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도연의 눈에도 살아있는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예쁜 아이들 잘 갔다 왔구나.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지? 네. 오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요. 아이고, 정말 훌륭하구나. 할아버지한테도 나중에 그림 보여줄 수 있을까? 좋아요. 내일 가져올게요. 아이들은 도연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도연 역시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수, 지혜, 서준, 하은이까지 벌써 1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죠. 때로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들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가 참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아이가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연을 반겨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은 도연을 지나치며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성들은 도연을 볼 때마다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사장과 치킨집 사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대표적이었죠. 저 늙은이 또 저기 앉아 있네. 할 일이 없나 봐. 맨날 벤치에서 뭐 하는 거야? 한물간 늙은이가 집에서 쉬면 될 것을 왜 매일 나와서 사람들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쓸모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거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져. 보기만 해도 답답해. 빈둥거리는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 세금 낭비야. 이런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이 도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도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며 무례함을 너그럽게 받아넘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당황하며 외면했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인사가 오히려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들은 도연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더욱 큰 목소리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늘은 외로움일 수도 있었고 깊은 상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도연은 그 모든 감정을 애써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도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연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어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이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도연은 천천히 음미하며 드셨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 밥알 몇 개를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면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벤치 주변의 쓰레기까지 함께 치웠습니다.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연만의 작은 보람이었죠. 담배꽁초부터 휴지 조각까지 눈에 띄는 쓰레기는 모두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보며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도연 역시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즐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축구도 하고 등산도 다녔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죠. 때로는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이 되면 도연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벤치를 정리하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공원에 저녁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고 도연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길목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내일도 도연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공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미였습니다. 최상미는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운동복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은은하게 발린 화장까지 완벽했죠. 상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정한 시간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사교계에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몸매 관리는 필수였거든요.
상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고 상미 역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각종 자선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상류층 부인들의 모임에서는 항상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미에게는 무엇보다 체면과 격식이 중요했습니다. 조깅을 마친 상미는 공원 한쪽에 마련된 운동기구 근처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될 여자의 가족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가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박민준이 사귀고 있는 이소영이라는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오늘 저녁이 중요한데 몸이 좀 무거우니까 운동이라도 하고 가야겠어. 상미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소영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변호사였고 집안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는 점이 상미로서는 만족스러웠죠.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였고 상미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상미가 벤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눈에 익은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노인 김도연이었습니다. 상미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워낙 매일 같은 시간에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죠. 저분은 정말 매일 저기 계시네. 할 일이 없으신가 봐. 상미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새와 정갈한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결국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죠. 상미에게는 그저 공원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상미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소영의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이소영의 부모님은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죠. 대화를 나누면서 상미는 이들 가족에 대해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민준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평소에 집에서도 민준 씨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소영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미도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영 양 만난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책임감도 생겼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식장 예약, 신혼집 마련, 그리고 결혼식 규모까지 하나하나 논의했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이소영의 아버지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사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숨길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상미와 남편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소영의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딸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제 형님이 계신데요. 지금 시골에서 지내고 계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일은 안 하시고 주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네요. 상미는 별다른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소영의 아버지가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했을 때 상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9 대형 공원이라고 아실까요? 거기서 매일 벤치에 앉아 계시거든요. 김도연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9 대형 공원의 벤치에 매일 앉아 있는 김도연. 바로 상미가 매주 조깅하면서 보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상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그 공원 경비원 같은 할아버지가 소영이의 삼촌이라고? 상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던
그 초라해 보이던 노인이 예비 며느리의 삼촌이라니요. 상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72살이세요. 건강하시긴 한데 워낙 나이가 드셔서 특별한 일은 안 하시고 그냥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소영의 아버지의 말에 상미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상미의 머릿속에는 도연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던 모습까지 말이에요. 저런 사람과 우리 가족이 엮이면 안 되지. 체면이 있잖아. 상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체면, 그리고 격식을 중시하는 상미에게 도연의 존재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소영 자체는 마음에 들었지만 가족관계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상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가족들이네. 딸도 훌륭하고 부모들도 교양 있고 민준이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상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의 존재가 자신들 가족에게 미칠 영향, 사교계에서의 평판, 그리고 체면 문제까지 말이에요. 상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상미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고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밤이 길었죠. 도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때마다 상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체면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상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졌죠. 상미는 평소 다니던 고급 카페에서 사교계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이 문제를 돌려서 상담해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가문보다는 개인만 보잖아.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 무슨 소리야, 상미야.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하는 거잖아.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이면 더욱 신중해야지. 맞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생하는 건 아이들이야. 미리 걸러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상미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민준이 결혼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상미는 친구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삼촌이 공원에서 경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상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 그럼 안 되지. 우리 같은 집안에서 그런 사람과 사돈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 상미야, 당장 막아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상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죠. 드디어 상미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 상미는 아들 민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진중한 분위기를 느끼며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상미는 차를 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들어봐. 민준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상미는 깊게 숨을 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결혼 안 돼. 민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 양가 상견례에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소영이 부모님 만나실 때 좋아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절대 안 되겠더라. 상미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민준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영이 삼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삼촌요? 시골에서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어. 아주 큰 상관이 있다고. 상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민준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공원에서 경비원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매일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나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고. 완전히 노숙자나 다름없어. 상미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도연이 단순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치 생계를 위해 경비원 일을 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돈이 된다고? 내가 사교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절대 안 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삼촌이 무슨 일을 하시든 소영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잖니. 상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왔는데 자선단체 이사직도 하고 각종 모임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허름한 공원 경비원이 사돈이 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민주는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이 되는 줄 아니? 현실을 봐야지. 너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상미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서 인류대학을 나오게 했는데 그런 너가 그런 집안과 결혼한다고? 내 자식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상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소영이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예요. 집안도 의사, 교수 가정이고요.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중요한 건 그 경비원 삼촌이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라고. 상미는 급기야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내가 그 결혼을 강행한다면 엄마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야. 그러면 아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가족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결국 대화는 격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섰고 상미는 혼자 응접실에 남아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소영을 만나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소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삼촌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그렇다고 하셔. 삼촌이 공원 경비원이라고 완전히 왜곡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죠.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민준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우리 삼촌을 창피해야 하는 거야? 삼촌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그냥 나이 드셔서 공원에서 시간 보내시는 것뿐인데. 아니야, 소영아.
창피해할 필요 없어. 잘못된 건 우리 어머니 생각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의 거센 반대를 뚫고 결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박정호 역시 아내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체면도 중요한 거거든. 사업하다 보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상민은 민준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용돈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의 승진 기회까지 막겠다고 위협했죠. 내가 그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유산 상속도 포기하라고. 결국 몇 주간의 치열한 실랑이 끝에 민주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강압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를 짓눌렀죠.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소영을 만나 가슴 아픈 말을 해야 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이야?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정말 그래야 하는 거야?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널 지킬 힘이 없어. 어머니하고 끝까지 싸울 용기가 없어. 나는 겁쟁이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비극적인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는 무력했죠. 민주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했고 소영은 사회의 편견과 계급의식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야? 삼촌이 뭘 잘못하신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상민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찜찜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죠.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된 작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호기심과 악의를 타고 점점 더 크고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갔죠. 특히 동네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연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였습니다. 들었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늙은이 때문에 큰 집 아들 결혼이 파혼됐다더라. 진짜야? 그런 일이? 그럼 내가 직접 들었는걸. 대기업 회장 며느리 될 뻔한 애가 있었는데 그의 삼촌이 바로 그 경비원이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덧붙여졌고 사람들은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받아들였죠. 경비원이 아니라 아예 노숙자라던데? 하루 종일 공원에서 빈둥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좋은 집 사람들이 싫어하지. 당연하지. 누가 그런 사람하고 사돈하고 싶겠어. 슈퍼마켓 사장 김 씨는 특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멀쩡한 사람이 왜 매일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겠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야. 치킨집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보통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안 살아. 집도 없어서 공원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연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들이 저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혹시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지. 하지만 정작 도연은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도 전보다 훨씬 거셌지만 도연은 태연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도연은 여전히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죠. 예전에는 무관심하거나 약간의 거부감 정도였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혐오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진짜 정신병자 아닌가? 파혼까지 시켰으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네. 뻔뻔하기도 하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져. 누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도연의 귀에는 이 모든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죠. 다만 눈동자 깊은 곳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은 도연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이 동네 이미지가 나빠져. 집값에도 영향 미칠 거야. 맞아. 좋은 집 사람들이 이 동네 보고 뭐라고 하겠어? 노숙자들이 우글우글한 동네라고 하겠지. 누가 저 사람 좀 쫓아내면 안 되나?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연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몇몇 젊은 엄마들이었죠.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친절하시고 우리한테 사탕도 주세요. 6살 지혜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엄마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지혜야, 그래도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인데. 그냥 엄마 말 들어. 이런 상황에서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언젠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지금은 나를 비웃고 무시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 거야. 도연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던 그 시절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노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동장에게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공원에 계속 앉아있는 노인 때문에 불쾌해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동네 이미지도 나빠져요. 동장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도연이 특별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원 이용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분이 딱히 문제를 일으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벤치에 앉아 계시는 것뿐인데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게 정상인가요? 결국 동장은 도연에게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장은 도연이 앉아 있는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주민들이 좀, 할아버지께서 매일 여기 계시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민폐를 끼치나 봅니다. 그런 건 아니고. 혹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는 없을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린다는 게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도연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갔죠.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그리고 자신 때문에 파혼당한 젊은 연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죠.
정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진실은 보려 하지 않아. 도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나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결의에 찬 표정이 되었죠. 이제 때가 왔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겠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파온 소문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며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다른 여자와 선을 보기 시작했고 소영은 상처를 안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대한민국 전체가 한순간에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TV 화면에는 화려한 대형 호텔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그곳에서는 지금 국내 최대 그룹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55그룹 창립 6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55그룹이 60년의 긴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내부의 웅장한 연회장이 비춰졌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까지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죠. 상미는 집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정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말 대단하다. 55그룹이 벌써 60년이나 됐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그룹이잖아. 창업주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이런 대기업을 만드셨으니까.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뿌듯해하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55그룹 창업주의 장남이자 현재 명예회장이신 김도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상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박정호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여보, 왜 그래? 하지만 상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그 사람은 김도연이었습니다. 상미가 매주 공원에서 보던 바로 그 노인,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고 카메라는 도연의 위험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었죠.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상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도연은 공원에서 보던 그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격 있는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55그룹 명예회장 김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쳤고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품격이 묻어났죠. 기자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나오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55그룹의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한 기자가 던진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장님, 최근 몇 년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년간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이라고 하시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상민은 TV 앞에 바싹 다가가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시골의 한 공원에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연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지위도 없는 평범한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고 진정한 가치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 조카의 결혼이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 순간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정우가 놀라서 아내를 붙잡았죠. 여보, 괜찮아? 하지만 상민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상대방 가족이 제 조카의 삼촌이 공원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두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무너졌죠.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고 카메라는 도연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인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민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것도 국내 최대 그룹의 명예회장 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화면이 연회장 전체를 비춰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 장면은 전국의 가정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흥분한 분위기로 들끓었고 전국의 시청자들 역시 이 놀라운 반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왜 하필 경비원 같은 모습으로 실험을 하신 건가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도연은 깊이 있는 눈빛으로 기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로 한 건설 현장에서 경비원 일을 했습니다.
상민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정이 묻어 있었죠. 그때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학벌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부유한 집안의 딸이 있었는데 저를 거지 취급하며 모욕을 줬습니다. 너 같은 농가는 말도 섞기 싫다고 하면서 침을 뱉기까지 했죠. 연회장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동시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후에도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사람들은 정말로 내면을 보고 판단할 줄 알게 되었을까?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 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저는 다시 평범한 경비원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5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고 진정한 가치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조카분의 결혼건도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조카 이소영은 정말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여성이죠. 상대방 남성 역시 좋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 이름을 들으며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어머니가 제가 공원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노숙자 취급하며 모욕했고 결국 두 젊은이의 사랑을 파괴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인의 일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다룬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만을 중시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나 인격은 전혀 보지 않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은 각종 사교 모임의 핵심 인물이죠. 상민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호가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하지만 상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남편 회사는 사실 우리 5호그룹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들이죠. 기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경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럼 그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인격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다음 말을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을 버린 사람은 우리도 버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당 업체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상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5호그룹과 맺고
있는 계약들이 떠올랐거든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상업시설 개발 사업 등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약들이었습니다. 박정호도 TV 화면을 보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회사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니야? 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닐 거야. 하지만 상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불안감이 배어 있었죠. 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내일 아침에 우리 쪽에서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질문했습니다. 재계약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그 여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격과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미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비판처럼 들렸죠.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호그룹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중계가 끝나자 상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정호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상미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얘기야? 상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정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상미와 박정호는 그 전화벨 소리에 움찔했죠. 발신자는 오호그룹 경영지원본부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호 대표님이십니까? 오호그룹 경영지원본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회의가 있으니 본사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호는 상미를 바라봤습니다. 상미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소영의 삼촌이 공원 경비원이라고 생각했던 일, 그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일,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호그룹 명예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이죠. 박정호는 듣고 있던 중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쳤나, 정말.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몰랐다고. 누가 그런 줄 알았겠어. 그래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 회사는 완전히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격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박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오호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게 걸어 들어갔을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호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죠.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들도 오늘은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박 대표님 앉으시죠. 경영지원본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어제 명예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죠. 명예회장님의 조카분과 박 대표님 아드님의 결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아무 말 없이 박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저희 기업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박정호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세한 사정을 몰랐고 박 대표님도 모르셨다고 하지만 결국 박 대표님 가족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50년 전 당신이 경험했던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거든요. 박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 대표님,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호그룹과의 계약은 그의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계약들이 사라지면 회사는 즉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박정호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TV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상미가 공원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회의실에 나타난 것이죠. 박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박정호를 차갑게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대표님 앉으시죠. 박정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예전 공원에서 보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의 도연은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박 대표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부인이 매주 보던 그 공원 경비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부인은 저를 노숙자 취급했고 제 조카의 결혼을 망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차별했죠. 박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버린 건 당신들이니 계약도 버리겠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반성이요? 어떻게 반성하실 건가요? 도연의 질문에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반성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박 대표님,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까? 그건 솔직히 대답하세요. 당신도 부인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 아닙니까? 박정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느 정도는 아내의 생각에 동조했었거든요. 제가 이 실험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5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그때 도연의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정호 대표 부인이 아래층 로비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세요. 몇 분 후 상미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죠. 눈은 부어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미는 도연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상미의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소영이와 민준이의 사랑을 망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상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뭐든지 하시겠다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미의 운명, 그리고 박정호 회사의 운명이 도연의 다음 말에 달려 있었죠. 도연은 상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 조건을 들어보시죠. 상미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첫 번째, 당신은 앞으로 1년간 매주 그 공원에 나와서 청소를 하십시오. 제가 앉아있던 바로 그 벤치 주변을 말입니다. 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당신이 다니는 모든 사교 모임에서 이번 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입니다. 상미는 몸이 떨렸습니다. 사교계에서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소영이와 민준이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그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신다면 계약 파기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상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상미는 정말로 매주 공원에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점차 상황은 달라졌죠. 상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상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사교 모임에서의 고백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미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일부 친구들은 상미를 외면했지만 진짜 친구들은 오히려 상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상미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내가 정말 대단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소영과 민준에게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미는 두 사람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소영아,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소영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상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바보였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소영과 민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상미는 이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결혼 준비를 도왔죠. 예식장 예약부터 하객 명단 작성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도연의 지인들까지 모여 있었죠. 상미는 소영의 어머니와 함께 신부 대기실에서 소영을 도왔습니다. 소영아, 정말 예쁘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소영은 상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예식이 시작되자 도연이 소영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자청한 것이죠. 상미는 그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중한 우리 소영이를 좋은 사람에게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도연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미도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를 쳤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상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상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셔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죠. 도연은 상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도연이 손주뻘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지. 그런데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지혜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참 똑똑하구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라.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미는 깊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마음을 보고 대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상미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게.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훨씬 더 따뜻해졌어. 앞으로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오호그룹은 박정호의 회사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도연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서 말이죠. 사람들은 도연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아이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도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죠. 대신 따뜻함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상미도 약속대로 매주 공원에 나와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이었죠. 도연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도연도 따뜻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도연의 작은 실험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소영과 민주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상미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지요. 감동적인 우리네 인생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참 든든하겠습니다.